안내를 부탁합니다. 폴 빌라드.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다. 우리 집은 동네에서 제일 먼저 전화를 놓은 집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의 벽에 붙어있던 참나무 전화기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수화기가 전화기 옆에 걸려 있었다. 우리 집 전화번호도 생각난다. 정확히 켄우드 3105번이다. 나는 7살밖에 안 된 꼬마라서 전화통에 손이 닿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무슨 말을 할 때면 마치 귀신에 홀린 듯이 귀를 기울이곤 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나를 번쩍 들어 올려 지방에 출장 중인 아빠와 통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아빠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나는 머뭇거리면서 아빠 안녕? 이라고 인사했다. 정말 요술 같은 일이었다. 이윽고 나는 이 멋진 기계 속 어딘가에 놀라운 인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내를 부탁합니다 였다. 그녀는 무엇이든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를 물어도 척척 대답해 주었다. 안내를 부탁합니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밥을 주지 않아 우리 집 괴종시계가 멎었을 때도 그녀는 즉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었다. 내가 이 전화기 속의 요정과 처음으로 직접 이야기를 나눈 때는 어머니가 이웃집에 볼일을 보러 가느라 집에 안 계신 어느 날이었다. 그날 나는 지하실에 꾸며놓은 작업대 앞에서 놀다가 그만 망치로 손가락을 찧었다. 너무 아팠지만 집안에는 나를 달래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울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쿡쿡 쑤시는 손가락을 입으로 빨면서 집안을 헤매다가 어느덧 층계 옆에 이르렀다. 그래, 전화통이다. 나는 얼른 응접실로 달려가 발 받침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올라섰다. 수화기를 들고 귀에 갖다 대자 누군가가 물었다. 몇 번 바꿔드릴까요? 나는 키가 작아 가까스로 전화에 대고 말했다. 안내를 부탁합니다. 한두 번 짤깍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작지만 뚜렷한 음성이 귀에 들려왔다. 안내입니다. 손가락을 다쳤어. 나는 전화기에 대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생기자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엄마가 안 계시나요? 안내를 부탁합니다가 물었다.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 나는 훌쩍거리며 대답했다. 피가 나나요? 아니야, 망치로 손가락을 쳤는데 그냥 막 아파요. 냉장고를 열 수 있나요? 네. 그럼 얼음을 조금 꺼내서 손가락에 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금방 아픔이 가실 거예요. 참, 얼음을 꺼낼 때는 조심해야 해요. 안내를 부탁합니다는 상냥하게 덧붙였다. 이제 그만 울어요. 금방 나을 테니까. 그녀의 말대로 했더니 정말 아프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나는 무슨 일이든 모르는 게 있으면 안내를 부탁합니다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다. 지리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 전화를 걸면 그녀는 필라델피아가 어디 있는지, 오리노코 강은 어디로 흐르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오리노코 강은 내가 이 다음에 크면 꼭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은 멋진 곳이다. 그녀는 철자법 숙제도 도와주었고 우리 집 고양이가 석탄 담는 통 안에서 새끼를 낳았을 때 처음 며칠 동안은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일러주었다. 내가 공원에서 잡은 다람쥐에게는 과일이나 땅콩을 먹이면 된다고 가르쳐주기도 했다. 우리 가족이 애지중지하던 카나리아인 패티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즉시 안내를 부탁합니다를 불러 이 슬픈 소식을 전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그녀는 어른들이 흔히 어린아이를 달랠 때 하는 말로
나를 위로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다. 그토록 아름답게 노래하며 온 가족에게 기쁨을 선사하던 카나리아가 어떻게 한낱 깃털 뭉치로 변해 새장바닥에 누워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내 마음을 읽었는지 가만히 말했다. 폴, 죽어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 말을 듣자 왠지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어느 날 나는 또 전화기에 매달렸다. 안내입니다. 이제는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픽스라는 말은 어떻게 쓰죠? 픽스 말인가요? FIX예요.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누나가 뒤에서 나를 향해 달려들며 왁 하고 소리쳤다. 나는 깜짝 놀라 수화기를 쥔 채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 그 바람에 수화기는 뿌리째 전화통에서 뽑히고 말았다. 내가 놀라는 것을 보고 깔깔대던 누나는 내가 전화선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자 이내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그걸 그냥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 전화선이 뽑혔잖아. 내게는 전화선이 문제가 아니었다. 안내를 부탁합니다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전화선을 뽑아내 혹시 그녀가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되었다. 누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훌쩍거리며 혼자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보니 한 남자가 현관에 서 있었다. 뭐가 잘못됐니?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전화를 수리하는 아저씨란다. 저 아래 동네에서 일하고 있지. 전화 안내하는 분이 이 집 전화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가보라고 하더라. 그는 아직도 내 손에 들려있는 수화기를 잡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나는 조금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해주었다. 아, 그런 건 잠깐이면 고칠 수 있어. 그는 내게서 수화기를 받아들고는 전화통을 열었다. 얽히고 설킨 전선과 코일이 드러났다. 그는 끊어진 전화선을 어디엔가 대고 잠시 만지작거리더니 조그만 드라이버로 조여서 고정시켰다. 이어서 수화기 거리를 몇 번 위아래로 흔든 다음 전화에 대고 말했다. 저 피터예요. 3105번 전화는 이제 괜찮아요. 누나가 동생을 놀랍게 하는 바람에 전화선이 뽑혔다군요. 이젠 신경 쓸 것 없어요. 다시 연결했으니까. 그럼 수고하세요. 그는 수화기를 전화통에 걸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내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밖으로 나갔다. 이 모든 일은 태평양 연안에 있는 시애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다. 내가 9살이 되던 해에 우리는 대륙을 가로질러 보스턴으로 이사했다. 몸은 멀어졌지만 안내를 부탁합니다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친절한 만물박새로 남아있었다. 나는 새로 이사가는 집의 전화통 안에도 그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므로 그녀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이사를 하고 며칠 지나서 짐이 거의 다 정리되었을 때의 일이다.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있는 이상한 검은 물건을 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말을 마치자 나는 그게 뭐냐고 물었다. 뭐긴 뭐야, 새 전화지. 나는 공포에 질린 채 그 검은 물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안내를 부탁합니다는 그 홀쭉하고 흉측한 물건 속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계단 옆의 벽에 걸려있던 반짝반짝 빛나던 아름다운 참나무 전화통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내 귀에 대고 속삭이던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도 사라졌다. 나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제는 내가 모르는 게 있어도 안내를 부탁합니다에게 물어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나는 새 전화기를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새 전화기가 미웠다.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새 전화기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적이었다.
나는 심통이 나서 새 전화기를 밀쳤다. 전화기가 테이블에서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내버려둔 채 밖으로 나가버렸다. 세월이 흘러 10대가 되어서야 전화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안내를 부탁합니다는 점점 기억에서 희미해졌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간혹 어려운 문제나 난처한 일이 생기면 그 옛날의 안내를 부탁합니다가 떠올랐다.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언제나 척척 대답을 해주던 그녀가 있었기에 내 마음은 얼마나 든든했던가. 새 전화기의 안내는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려 하지 않았다. 전화를 해서 안내를 찾으면 미안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기 일쑤였다. 이제는 나도 알 것 같다. 얼굴도 모르는 호기심 많은 꼬마에게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준 그녀는 얼마나 참을성 있고 예심이 깊은 사람이었던가. 누나가 결혼을 한 뒤 어릴 적에 살던 켄우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게 되었다. 몇 년 후 나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누나 집에 며칠 머물렀다. 누나가 사는 동네의 전화국도 켄우드에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별 생각 없이 누나의 전화를 집어들고 귀에 갖다 댔다. 그러자 몇 번을 바꿔드릴까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마법에 홀린 듯 무의식적으로 대답했다. 안내를 부탁합니다. 한두 번 짤깍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내입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타임머신이라도 탄 듯 어린 시절로 되돌아갔다. 목소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시간도 공간도 그 옛날 그대로인 것 같았다. 저 픽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때 나는 들었다. 급하게 숨을 들이쉬다 멈추는 소리를.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물었다. 손가락은 다 나았겠죠? 나도 잠깐 숨을 들이켠 다음 그녀에게 물었다. 안내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셀리 존슨이에요. 원래 이름은 셀리지만 사람들은 나를 오리라고 불러요. 여기 있는 직장 사람들 말고 옛날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죠. 잠시 후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냥 나를 오리라고 불러주세요. 왜요? 나도 만나고 싶어요. 직접 만나서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게 어떨까 해요. 내가 물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떠세요? 괜찮으시다면 남편분인 존슨 씨도 함께 말이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존슨 씨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녀는 다시 생기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저녁 식사를 해요. 나는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이 어떨까요? 식당에 가는 것보다는 편안할 거예요. 함께 아름다운 오리노코 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그녀는 내게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옛날에 내가 살던 바로 그 동네였다. 조금 이따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존슨 부인. 전화 속의 목소리에게 안내를 부탁합니다 라고 부르지 않고 존슨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다. 나는 전화를 끊고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비행기 시간을 이튿날 같은 시간으로 변경했다. 다시 안내를 부탁합니다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 시간을 정했다. 나는 마치 파티에라도 초대받은 것처럼 그날 오후 내내 들떠 있었다. 외출 준비를 하는 내 모습을 보고 누나가 막 놀려댔다. 어이구 우리 도련님, 여자친구와 데이트라도 하시나요? 나는 잠시 누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 맞아. 나는 데이트하면 안 돼? 존슨 부인의 집은 아담했고 정원은 예쁘게 가꾸어져 있었다.
나는 설렘 마음으로 배를 눌렀다. 괜히 방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안내를 부탁합니다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생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다. 50대 후반은 된 것 같았다. 머리는 생기 있는 백발이었고 눈가의 주름은 웃음을 머금고 살아오기라도 한 듯 인자한 모습을 띄었다. 그녀는 지금도 웃고 있었다. 그녀의 빛나는 갈색 눈은 착하게 살아온 지난날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녀가 말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녀는 나를 거실로 안내했다. 그런데 나를 거실 한가운데 세워놓고는 작은 의자에 앉아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어디 한번 볼까요? 이런 정말 멋진 청년이네. 그러다 애써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른데? 내가 물었다.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셨는데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폴로 신이나 백마탄 왕자님 정도는 될 줄 알았죠? 우리는 함께 웃었다. 사실 저는 복장도 불량하고 장난이나 좋아하는 문제아이인데 어쩌죠? 우리는 또다시 웃었다. 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서가에는 책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존슨 부인은 내 옆에 서서 서가의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책들은 나의 델피언 그룹이에요. 내가 의아해서 물었다. 델피언 그룹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학생과 관련이 있어요. 또 다른 내 이름인 오리와도 관련이 있지요. 내가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가 말했다. 자,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먹으면서 이야기하죠. 음식은 정말 맛있었다. 내가 존슨 부인에게 인류 요리사입니다 라며 엄지를 올리자 매우 흡족해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남편 월터도 내가 만든 음식을 좋아했죠.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캐누드의 꼬마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을 때 그 꼬마가 마치 내 아이처럼 느껴졌답니다. 나는 늘 다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말이죠. 그녀는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내게 물었다. 픽스의 철자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나요? 내가 대답했다. FICS 아니면 FIKS나 FICKS 정도로 생각했어요.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제게 X는 이상한 글자였거든요. 그녀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나는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 학생이 던진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는 질문 내용을 듣고는 한바탕 크게 웃고 나를 막 놀려댔어요. 내가 아폴로 신의 성역인 델포이의 정식 여사제가 됐다고 말이에요. 결국 나를 오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장난으로 부르다가 나중에는 나의 또 다른 이름으로 굳어졌지요. 그녀는 회상에 잠긴 듯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캐누드의 꼬마가 내가 모르는 걸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주로 묻는 질문에 관한 책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지리, 자연, 동물 등에 관한 책들이죠. 내가 새로운 책을 사가지고 집에 올 때마다 남편은 나를 짓궂게 놀려댔죠. 오, 여사제님, 신전의 서가에 또 새로운 조언자를 모시는군요. 그렇게 해서 델피언 그룹이 형성된 거죠. 우리는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그때 죽은 카나리아 패티는 어떻게 되었죠? 아버지의 시가 상자에 넣어 체리나무 아래에 묻어주었어요.
작은 비석 하나도 세워주었죠. 나는 떠나면서 말했다. 저는 내일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학기가 끝나면 다시 누나 집에 올 거예요. 그때 전화해도 되죠?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캐누드에 있는 아무 전화나 집어들고 안내를 부탁합니다를 찾으세요. 나는 오후에 근무해요. 몇 달 뒤 나는 다시 시애틀로 돌아왔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안내를 부탁합니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내입니다.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나는 셀리 씨를 찾는다고 말했다. 셀리 씨의 친구이신가요? 오랜 친구입니다. 폴 빌라드라고 전해주세요. 다른 목소리가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유감스럽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셀리 씨는 몸이 좋지 않아 지난 몇 달 동안 오후에만 근무를 해오셨어요. 그러다 5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그녀가 물었다. 잠깐만요. 혹시 폴 빌라드 씨라고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셀리 씨가 마지막 출근하던 날 빌라드 씨에게 남긴 메모가 있어요. 빌라드 씨가 전화를 걸어오면 그때 읽어주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무슨 메모인데요? 그녀가 대답하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여기 있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폴에게 말해줘요. 내게는 여전히 죽어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다른 세상이 있다고. 그는 내 말뜻을 이해할 거예요. 나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안내를 부탁합니다가 남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